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6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16강은 제3장 정책 집행, 제3절 좋은 정책 집행입니다.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참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의 경우 정치나 정치 과정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가 정치 과정을 잘 설계하고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따라주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책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정책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 과정이나 정치는 정책을 더 좋게 만들고 조금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면 결국은 세상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 어떤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정책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더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미국의 연구인데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정치나 정치 과정이 정책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적, 정치적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적, 정치적 기술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정치적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자들과 함께 다 같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자들과 대화도 잘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모순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기술 이외에도 관리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잘 구성하고 또 조직 문화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관료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조직을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연구 결과는 뜻밖에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조직이 가장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경우는 잘 들어맞지만 공공조직의 경우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이 물론 필요하지만 기업만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야는 유난히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 그 이상의 것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은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번째, 정책 집행 참여자들의 수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정책 집행을 좌절시킬 수 있는 거부권 행사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프레스만과 윌다우스키의 연구 사례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는 무려 70개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70개의 동의는 결국은 70개의 거부권 행사 기회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참여자들이 협조적으로 순응할 때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는 항상 자원도 부족하고 정부 능력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 집행의 참여자들이 당연히 협조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 이상의 적극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책 집행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정책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하향식 관점이 있습니다. 하향식 관점은 위의 의사가 밑으로 전달된다. 위의 지시가 밑으로 전달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향식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명료한 군대 같은 조직이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즉,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군대 같은 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향식 관점입니다. 즉, 통제, 커뮤니케이션, 자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통제하고 위의 의사가 밑으로 잘 전달이 되고 위에서 자원을 잘 내려주어서 밑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집행이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상향식 관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향식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책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관점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상향식 관점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즉,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집행에 성공할 수 있는 집행이 적합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와 아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일곱 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고객관계, 공공관계,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고객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은 고객들이 순응해줘야만 되고 고객이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만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계란 Public Relations, 즉 약자로 PR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흔히 PR 하면 선전이나 광고를 생각하는데 선전이나 광고와는 다르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상호 변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공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도 공공관계가 될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집단의 집단과의 관계도 공공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계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집단, 거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선전과 광고는 아니지만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 언론을 통한 광고 혹은 기타 광고로 지출하는 액수로 보자면 20대 기업 내에 든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같은 데서는 아무 것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줄이는 캠페인에서 다른 주의 감소율 10%에 비해서 29%나 감소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대부분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캠페인을 벌린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관계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도 정책 집행의 성공적인 요건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요즘은 결정뿐만이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적 민주주의는 정책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협조도 정책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에 불만을 갖게 되면 사실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아주 값싸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요즘 새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즉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반응은 수시로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정책을 집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카드밖에 없으면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대안도 많아야 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신축적이어야만 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신축성을 갖지 못하면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정책 집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 라이팅 같은 것 혹은 확인 행정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좋은 정책 집행 기술의 사례입니다. 시나리오 라이팅이라는 뭘까요? 미래의 어떤 행동을 상상으로 그려보고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를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과 동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잘 되겠지라고 긍정적인 결과만에 도취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라이팅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집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인데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으면 조사 중에 있다는 대답을 듣고 세 번째로 물으면 일부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해놓고 두 번째로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 번째까지 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확인 행정은 이처럼 생각보다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매 단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함으로써 확인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요즘은 IT 기술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관계자하고도 IT 기술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영상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정책 집행의 담당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사람을 제외하고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 담당자들은 어떤 결정은 잘 되고 어떤 결정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 담당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러한 정책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담당자에 의해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된 정책은 결국은 또 하나의 정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담당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할수록 정책이 수정되는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11번째로 유인 동기도 정책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센티브가 있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하지만 고객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고객도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혜택이니까 당연히 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그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고객은 협조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해야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된다거나 하다못해 작은 액수의 보너스라도 주어져야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승진은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12번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 처리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업무 처리 절차의 대표적인 사례는 SOP 같은 것입니다. SOP란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표준 운영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만 비프로그램화된 사업의 내용에 보다 더 관리자들이 집중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운영 절차 같은 업무 처리 절차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준화된 운영 절차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을 전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약된 에너지는 보다 더 중요한 정책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경영 기법과 정책 집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간 경영 기법이 공공부문에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간 경영을 위한 경영학의 일부 내용은 정책 집행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 회계학,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 경영과학, 경영과학은 생산관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영학의 일부 내용은 정책 집행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행정학을 이야기하면서 행정학이 초기에는 기업과 정부가 공통된 경영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내용이 바로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 경영과학과 관련된 행정학의 관리 영역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초기 행정학이 발달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정책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행정학의 초기에 주로 연구되었던 관리 분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 시스템, 회계학,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 경영과학 이런 영역 이외에
정책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경영자의 고백, 정부가 더 힘들다. 우리는 경영학의 일부 내용이 정책 집행에 유용하지만 기업 경영자의 고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영학의 일부 내용은 정책 집행에 유용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학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지요. 즉, 관리 기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부에 와서 일하는 경우하고 정부에서 성공한 공무원이 기업에 가서 일하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기업 경영자가 정부에서 일할 때 훨씬 더 성과가 나빴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힘들다라는 기업 경영자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기업 경영자의 능력에 추가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정책적인 영역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기술입니다. 따라서 관리적 기술만이 정책 집행의 성공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경영 기법이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 과거에 반복적으로 민간 경영 기법을 공공 분야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경영 기법에 의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공공부문은 민간 경영 기법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 공공부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경영 기법에 과도하게 기대를 걸고 의존했다가 생각보다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실망하고 다시 민간 경영 기법은 뜸해집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민간 경영 기법에 또 기대를 겁니다. 이러한 일이 지난 100몇십 년 동안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경영의 성공 사례를 복사해서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것이죠. 네 번째, 우리는 대처수상의 개혁에서 민간 경영 기법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대처수상의 개혁은 윗사람의 요구를 강력하게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개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대처수상에 대한 영국 개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였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수사하게만 그쳤을 뿐 실제 현실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처 효과는 과장되었다고 또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대처의 계획은 법 제정에만 치중했지 실제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부문에서만 대처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법 제정이 있었을 뿐 실제 의도했던 법 제정의 결과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처 수상의 하향식 개혁은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감소한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하는 사회학습으로서의 정책 집행이 하향식 개혁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고 정책 집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일종의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은 부단히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고 정책 집행은 민간이 한다라는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정책 집행이 민간에게 성공적으로 넘겨질 수 있다면 민간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을 경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책 집행을 민간에게 넘기는 좋은 취지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간에게 위임을 할 경우 민주적 책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민간에게 위임할 경우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위임했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 책임은 정부가 진다면 민간은 업무에 상당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아닌 민간이 책임을 진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민간에게 책임을 넘기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할 때 그 어떤 국민도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민간 경영 기법은 결국 미시적 측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시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거시적 측면이란 주로 정치적 기술에 관련되는 영역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시민단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도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은 민간 경영 기법이 가진 한계는 거시적 측면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조직, 수많은 집단과의 사회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협조를 얻어내고 같이 노력하면서 정책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 경영 기법은 아무래도 외제적 동기부여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것이 중요한 외제적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내재적 동기부여도 중요한데 이런 내재적 동기부여는 민간 경영 기법에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습니다. 내재적 동기부여는 또한 공공부문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재적 동기부여는 뭘까요? 업무를 통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것이 내재적 동기부여의 좋은 사례입니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중대사를 또 공공가치를 증대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동기부여 역할을 무시하고 성과급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가치 있는 일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의 측면에서 공공부문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부여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16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